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여러분, 이자는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비싸지면 역시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는 이 이자를 낮추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걸까요? 그것보다는 돈의 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는 의도로 읽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좀 요원해 보이고요. 일본은 더 공격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할 움직임도 보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이 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바라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람의 가치마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포근해진 입춘 되길 기원해드리면서 2016년 2월 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금리 낮아진다고 난리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증권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 어떤 이유일까요? 공정거래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담합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연결이 끊겼는데요. 다시 연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경제정책 금리와 또 경제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는 그 소비자 물가는 낮아지는 이런 괴리 현상이 바로 이 금리 현상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연결된 것 같은데요. 김춘동 기자님. 네,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자,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온통 금리를 내려라 이런 얘기들만 가득한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대로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전국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 금리 비교 공시를 보니까요. 그 지난해 12월에 국내 16개 은행 중에서 1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로 웃돌았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3.26%로 가장 높았고요. 국민과 신한은행이 3.24%, 기업이 3.22%, 또 하나은행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후반도 꽤 있었는데요. 네네.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이제 3%대마저 좀 넘어서게 된 겁니다. 자, 정책 방향은 지금 뭐 기준금리 1.5% 수준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와중에 네. 대출금리라든지 시장에서의 금리는 이렇게 높아지는 역현상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네, 그 시중은행들은 일단 그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올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이 좀 많아졌고 또 이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서 은행의 자금 수요가 늘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기준 금리와는 별도로 이 시중 금리가 좀 오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 정부와 은행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또 대출 금리
금리도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 정부는 뭐 올해도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안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계대출 관리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어렵겠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올라간다. 또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께까지 어려움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증권시장에 늘 이렇게 주식 상황이 힘들 때 개미만 피해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가 몰랐던 불공평함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개미 투자자들 대차거래 반발해서 거래 계좌를 옮기는 또 반격을 가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 코스닥 대장주로 꼽히는데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이 최근 이 주식 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 KB와 뭐 LIG 투자증권 등으로 잇따라 거래 계좌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KB 투자증권으로 옮긴 이 셀트리온 주식만 뭐 230만 주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대차 거래는 이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대차 거래는 보통 이 공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려서 내다 팔고 이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주식을 되갚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과 반대되거나 흐름에 못 편승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소액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또 다른 문제가 이 대차 거래의 주된 대상이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건데요. 네. 이른바 큰손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면서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네. 뭐 개인은 이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증권사들은 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대차 주식의 대부분이 뭐 개인이 아니라 이 기관이나 펀드 등이 빌려준 거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대차 거래 때문에 주가의 발목이 잡히면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매일 저희가 증시 전해드리는데도 보면 이 큰손의 흐름에 따라 당일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늘 반대로 움직여서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런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 악사 다이렉트 또 더케이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의 이 중소형 보험사들에 대해서 이 자동차 보험료 담합 의혹에 대해서 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2014년 초에 이들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인상 시기 또 인상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이 공정위는 중소형사에 이어서 이 동부화재, KB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중대형 보험사로 이 조사 범위를 좀 확대하면서 조사 결과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미리 값을 정해놓으면 소비자 피해밖에 없는 건데 보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자동차 보험료 담합은 사실상 어렵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자동차 보험료는 워낙 이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커서 이 금융 당국이 좀 실질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당국이 보험료를 직간접으로 좀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 인상 역시 비슷한 시기에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좀 담합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ATM이 없는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에서 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캐시백 서비스가 뭔지 보니까 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이 물품 결제와 함께 현금 일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령 뭐 10,000원어치 물건을 사고 3만 원을 결제하면 2만 원은 그 현금으로 돌려받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이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고 일본도 2017년에 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뭐 ATM 설치 또 운영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카드로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지난 한 해 동안 발견된 위조 지폐 1년 전보다 줄었다.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네, 지난해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발견된 위조 지폐가 모두 3,031장으로 1년 전보다 2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폐 발견 장수는 2011년에는 뭐 10,000장까지 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이 2,040장으로 좀 가장 많았고요. 지난해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폐가 대량 발견된 영향이 컸습니다. 네. 5천 원과 만 원권 위폐는 좀 크게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위조 지폐를 발견을 하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경제지표 얘기할 때 연탄 가격, 라면 가격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외국에서는 맥도날드 가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네,
이달 1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33%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가격 인상 대상은 버거류 9개 제품, 또 아침 메뉴 4개 제품, 디저트류 4개 제품 등이니까 모두 거의 대상이 되고요. 네. 제품마다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정도 오르고 이 배달 서비스의 최소 이 주문 가격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네. 이 맥도날드가 가격을 올리면서 이 다른 햄버거 업체들의 연쇄 인상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작년에도 이 버거킹이 햄버거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업체들이 좀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린 적이 있어서요. 올해도 좀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나름 또 서민의 음식으로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오른다니 좀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따끈따끈한 3시 마감 시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증시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시황 마감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유가의 전날 급등으로 인해서 지수도 급등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지수 1916.26, 플러스 25.59포인트의 코스피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83.62, 플러스 2.6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시장을 쌍끌이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20억대의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365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약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3,880억대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들, 즉 유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하락을 보였던 섹터주들의 급등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조금 뭐 원달러 환율이 유리해졌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 앞으로 이런 환율에 따라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네. 최근에 이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부담들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일본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일정 부분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의 주가가 워낙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싼 상태에서 환율도 워낙 최근에 상당히 좀 약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환율도 오늘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17원 20전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와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가장 좀 지금 많이 싸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좀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향후의 환차익과 주가이익 모두를 좀 노릴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수급 구조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동안 워낙 너무 많이 팔았었다라는 점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좀 돌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예. 자, 오늘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특이사항이나 변화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네, 오늘 시장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간밤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로 인해서 눌렸던 유가 피해주들의 강세가 오늘 가장 큰 시장에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한 10% 정도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학주, 건설주, 정유주, 조선주, 철강주 모두 할 것 없이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까지 고르게 상승해주면서 주가 상승에 좀 견인을 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좀 하락이 심했었던 삼성전기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락에서의 좀 특징주라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네. 반대로 생각하신다라면은 수출주들과 역외관계에 있는 내수주 성향이 짙은 종목이 제약 바이오하고 식음료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다 급락을 하면서 일단 바란스가 좀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유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우리 기업들이 일단은 오늘 긍정적으로 낙폭 과대 상태에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런 게 이제 자발적인 매수보다는 좀 프로그램 매수, 기계 매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앞서 그 뉴스 브리핑 시간에 다뤘는데 요즘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시장에서 보시기에 시장 상황에서는 좀 어떤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지 혹은 뭐 조금 심각성이 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좀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공매도를 하지 않아요라는 증권사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이관하는 네. 그런 것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를 이것도 하나의 좀 투자 수단으로 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가진 주식을 외국인들과 기관이 공매도를 해서 나는 억울하게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역으로 나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 대여 이런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들을 통해서 나도 빠질 것 같은 종목에 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매수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나에게도 매도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또 하나의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어떤 형평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또 다른 방법에 또 요령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경제 탐구생활 퀴즈 내드리면서 선물도 드리고 경제 상식도 높이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오늘의 경제 탐구생활 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노후 수단이자 절세 상품 이것.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가입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 가입하신 분들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중도 해지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수단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를 절세 혜택까지 주고 있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 연말정산의 공제세액률보다 무려 3.3%가 높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중간에 깨고 찾을 땐 그렇게 돈을 더 내야 된다 이 소리인데요. 만기 후에는 사적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에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을 또 다르게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만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개인이 노후 생활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 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겁니다. 예, 네 글자인데요. 과연 뭘까요?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3시 28분 30초를 지났습니다. 어제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놨습니다. 대부분 정책 자금이죠. 국가의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인데 관심은 한국은행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수출 악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을 보면 우리도 이 경기 부양책 그저 국가 돈만 푸는 게 아니라 뭔가 금융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를 속히 더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은 더 왜곡될 거다라는 걱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일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한국 경제 면밀하게 고려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금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금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 정책자금 21조 추가로 더 집행하겠다 발표했거든요. 이게 지금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0.2%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0.2%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 큰 그림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새로 부총리가 취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정책금리 기조 어떤 방향성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꾸준히 올리는 그런 그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만간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좀 있는데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면서 다가올 금리 상승 시대를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할 게 있으면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의 우리 금리는 미국 증시와는 미국 금리와는 별개로 가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내려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1.5%의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거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채권 시장 쪽에서 네. 흘러나온 얘기 같습니다.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가급적 금리를 내리면 자기네들 채권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겠죠.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국가 경제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금리를 내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어떤 예상되는 좀 불합리함이나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부채죠,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네네. 그거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지금 금리를 얼마든지 내려도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GDP 대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를 좀 좋게 전망하고 올렸었죠. 예. 근데 미국은요, 가계부채가요, GDP 대비로 쭉 내려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터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쭉 내려와가지고 2004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위기 발생 훨씬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죠. 그러니 금리를 올리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자꾸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낮춰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금리를 내리면 이것만 악화가 되니까요. 경제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를 낮춰서 소비와 투자의 여력을 조금 만들어 주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가 2014년 여름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셨을 때부터 보면은 금리를 4차례 내렸었습니다. 금리를 기준금리를요. 그래서 도합 1%포인트가 낮아졌는데 그 결과 소비가 더 늘어났느냐 투자가 늘어났느냐 보면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작년 성장률이 2.6%밖에 안 됐고 말이죠. 반면에 가계부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기업부채도 마찬가지로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 경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러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은 됐겠지만 눈에 띌 만큼 이 내수 회복에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 요인이 좀 커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축이 하나인 이 부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추가로 마이너스 금리를 더 도입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비추고 있거든요. 지금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에 있어서 일본과 많은 부분이 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출 기업들의 환경을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이제 엔화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지난 1년간을 보면요.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마이너스 금리 하면서 그 달러당 엔화가 한 2엔 정도 올라갔어요. 갑자기. 네. 그러다 또 다시 확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1년 전과 똑같습니다. 달러당 117엔. 그래서 유로화도 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을 보면은 뭐 거의 한 2% 정도 절하가 된 상태고, 반면에 원화는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았었는데도 소리 소문 없이 그 제일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원화 환율이요, 그 1년에 비해서 한 작년 초에 비해서 한 10%, 11% 지금 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지, 뭐 환율 절하를 위해서 뭐 금리를 낮춘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민감성이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일본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일본이 금리가 없으니까 이 환차익을 통해서 조금 이익을 만드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이. 네. 뭐 제로 금리니까,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이게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가 그 사실 드라마로 치면 막장 드라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뭐 이거저거 해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뭐 상식과 맞짱을 뜨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모험적이고 아주 무모한 그런 정책인데요. 뭐 금리가 그 바닥이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네. 밖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엔화 자금이 많이 그 밀려 들어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올 1분기에 대한 전망도 무척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 역시 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동결 내지는 뭐 조금 조정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저는 이 국면에서 지금 뭐 미국도 뭐 제일 그 유일하게 그 좋은 경제였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다른 나라 환율이 하도 절하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고평가가 돼가지고 미국도 지금 수출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오히려 부진 요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잘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도 욕심내지 말고 네. 뭐 성장률을 뭐 3%를 뭐 꼭 달성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0.2%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내부적으로 네. 그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거를 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그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쓰든지 이거를 가급적 낮춰놔야지 이게 위험 요인이 없는 거죠. 성장률 조금 높인 거 생각하면서 그 가계 부채를 키웠다가 나중에 커다란 그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사님께서 계속 이제 가계 부채 또 부채 위험성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좀 질문과 흐름과는 다른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게 미국이 부채 상황이 호전되면서 네. 금리 인상을 시도했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 가계 부채를 좀 줄일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그 도트 프랭크 법이라고요.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금융 그 감독에 대한 법을 굉장히 강화하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더 이상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 공적 자금은 한 푼도 없다. 이런 말이 맨 처음 나오고요. 네. 그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본 비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그 부채를 막 상각하고 막 조정하고 뭐 돈 빌려주던가 안 빌려주고 이렇게 했죠. 네. 네,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민간이 알아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시장 충격은 있지 않았을까 걱정은 되는데. 그 뭐 빌렸던 사람들이 못 빌리니까 그 고통은 있었죠.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는 그런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부채 해결과 안정 다 좋은데
좀 또 여러 군데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 장기 디플레이션 우려를 보고 있습니다. 또 디플레이션에는 돈을 풀어도 돈이 사라져버리는 뭐 퇴장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이 디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0%대 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유가가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어떻게 보면 사상 최장 기간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그 해외로부터의. 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마이너스로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래서 그렇지 이 해외 요인만 없으면 우리나라 물가는 한 1% 후반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내 요인만 보면은 한 1% 중후반 되는 그런 물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준의 물가가 딱 적당한 물가입니다. 지금 뭐 잘 납득은 잘 안 되시겠지만 네. 분석을 해보면은 1% 중후반 정도 되는 지금 우리 물가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하고 농산물 가격하고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 이런 요인만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디플레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물가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나쁜 디플레가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하락하는 디플레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유가가 하락하는 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산유국들이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고. 네. 산유국과 그다음에 원유를 개발하는 그 대규모 대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엑선, 모빌, BP 이런 그런 데의 문제지 우리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실상 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마치 종부세를 한다고 하니까 전세 든 분들이 막 세금 걱정하던 것과 비슷한 거를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랑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네,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접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들어가기 전에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 법안들 처리 시도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죠. 구조조정과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쉽도록 하는 그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라는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립니다. 자, 세계 경제를 알아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 프로풋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 아는 분들은 이거 슈퍼볼 다가오면 아주 관심을 크게 보이시더라고요. 관련 경제 파급 효과도 크다고요. 예,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하는 NFL, 그러니까 미국 프로 축구죠. 네. 결승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는 7일 오후에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네. 결승전에서는 덴버 브론코스랑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맞붙는데요. 미국인들은 슈퍼볼이 열리는 일요일을 슈퍼 선데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을 축제로 즐긴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진기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예. 자료를 보면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인 1억 1,440만 명이 TV를 시청했는데 네. 이즈음에 950만 대의 TV가 팔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 예. 광고 단가도 엄청난데요. 광고 단가가 30초당 최고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총 광고액은 5억 달러, 그러니까 60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네. 지난 10년간 광고 단가는 75%나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의 슈퍼볼을 시청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광고 효과는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슈퍼볼 광고 단가는 항상 뉴스로 단골로 등장해서 알았는데, 야, 이렇게 큰 금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입장권 가격도 장난이 아닐 텐데요. 네, 이번 슈퍼볼 50의 입장권 평균 가격은 4,957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96만 원인데요. 네네. 경기를 관람하기 가장 좋은 경기장 내 50야드 인근의 좌석은 2만 500달러, 그러니까 2,466만 원에 달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CNN에서 입장권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알아봤더니 이번 경기가 31년 만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 지역엔 또 부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돈을 주고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50야드 인근 좌석의 경우 2장이 판매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거주자에게 팔렸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자, 슈퍼볼 이 경제 효과도 엄청나고 규모도 정말 진기록인데 좌석이
2,500만 원짜리 표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축구를 잘 몰라서 여튼 좀 놀라운 뉴스고요. 세계적 종자업체인 신젠타를 중국 국유기업 캠차이나가 인수한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이 종자 전쟁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신젠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젠타는 그 스위스 농약 종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재료원이 되는 종자나 그 병해충 방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네네. 지난 3일 스위스 바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사 인수 합병 합의를 전격 발표했는데 그 네. 인수 규모가 4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52조 원으로 그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의 이 종자업체라면 또 이런 농업 시장에서 강자를 군림하고 있는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등 업체가 몬산토고요. 그리고 이제 신젠타가 이제 2위,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1등 업체는 미국이 갖고 있고 2등은 스위스가 갖고 있었는데 미국 당국이 이번에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식량 안보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밀히 그 스위스 기업 신젠타 인수 제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신젠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등에서 미국 내 연구와 생산 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캠차이나와 신젠타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기구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최종 그 인수를 할지 아닐지를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데. 네, 잠시 지금 연결 상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종자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자는 심은 것에서 다시 열매를 거두어서 또 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농업을 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종자를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이 종자를 사서 농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품을 다시 심었을 경우에 그게 또다시 열매를 열린 씨앗으로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열매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라는 거는 결국 식량 안보의 문제인데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죠. 전화 다시 연결됐습니다. 전화 상태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반대하면 결국 두 기업 합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캠차이나와 신젠타 합의가 미국 CFIUS 아까 이야기했죠. 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반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다만 신젠타와 캠차이나는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서 반독점 규제는 걸릴 가능성이 작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입김이 이길 것인지 또 두 기업이 초대형 종자 또 식량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부자 나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기름이 나오는 나라고요. 오일머니를 통해서 또 돈을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 뭐 지금 국제 유가 문제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가 뉴스가 되고 있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는데요. 네. 재정 적자는 GDP의 20%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통화인 볼리바르는 지난 2년 동안 92%나 가치를 잃었습니다. 세계 5위 산유국 베네수엘라. 그 정도 규모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 저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다른 산유국들과 달리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을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외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펑펑 썼는데요. 경제가 결국 안 좋아지니까 국내 정치도 혼란을 빚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리카르도 하우스만 소장은 베네수엘라가 저유가로 인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의 도미노의 첫 번째 희생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미에서는 2001년 12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아르헨티나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글로벌 경제 우리와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들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신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이제 세계 경제의 주도 기업, 주도 업종이라고 할 만하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IT 뉴스 김들풀 편집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이제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어요. 또 안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구글이 올해 1월 13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이라고 해서 DMV라고 하거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중에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한 사례 보고서를 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꽤 큽니다. 네. 일단은 자율주행이 벌써 이렇게 실용화된 것 자체도 물론 굉장히 놀랄 일인데 그중에서 조금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좀 참 엄청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이 이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300만 킬로미터를 시험 운행을 했거든요. 테스트를. 네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2014년 9월부터 14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의 운행을 하고 그 중에 자율 기능을 해제한 사례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DMV에 이제 보고서를 낸 회사들이 보쉬, 델파이, 구글, 닛산, 벤츠, 테슬라, 폭스바겐 등이 있는데 예. 나머지는 거의 자료들이 없고요. 이 구글만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좀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자, 혼자 알아서 가는 자동차가 그 기능을 해제하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게 341번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해제를 요청한다. 말 그대로 사람이 개입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무인 자동차에 먼저 이제 탑승자가 이제 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걸 알려주죠. 지금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도로가 이건 자율주행 도로다라고 나왔을 때 다 자율주행 도로인데 운전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탑승자가 그럼 내가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또 어떤 돌발 상황이나 자동주행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십시오.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자율주행 기능 해제죠. 네. 자, 그런데 이 14개월 동안 테스트를 할 때 그 272회 발생했다. 이 해제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총 이제 341회인데 네네. 스스로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을 못하겠다라고 시스템이 인식한 것이 272회고요. 네네. 그다음에 69회는 인지를 못해서 운전자가 직접 그걸 해제를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총 합쳐서 341회인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341회 중에서도 13번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거의 사고가 날 확률이 있더라.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용화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 보고서가 말하는 것이 자율차의 경쟁, 자율 운행차의 경쟁이 치열한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반증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시스템이 해제되는 또 도로의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도로에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도로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요.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은 주 정부와 주 정부 사이 고속도로가 한 4차선, 8차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건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4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는 32건. 네. 근데 스트리트 일반 도로에서 약 304건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우리 사람 운전은 똑같죠. 처음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좀 달리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도로에는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에 4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센서가 잘 작동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더라 그래서 자동차 이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비디오 촬영, 레이더를 쏘고 라이더로 또 감지하고 또 초음파 등.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그렇죠. 판단을 하죠.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계속 이제 지도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도로의 정밀 지도, 아주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스타 이제 도로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것들 구역을 지정해서 이제 하는 것. 그런 4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구글이 좀 특이해요. 이것들을 계속 지금 이게 업데이트를 시키잖아요. 네네. 300만 킬로 지금까지 하면서 이거를 다시 특허로 이거를 계속 출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정확한 지도학습,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 도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특허로 내고 있는데 현재 한 200개가 넘거든요. 네. 이것만 잘 분석해도 앞으로 이거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뭐 돈도 지금 뭐 몇 조 원을 투입하겠다 해서 자율주행차 시장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작년 12월이죠. 네. 몇 달 전에 미국 네바다주에 이제 투싼하고 소울 한 4개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이제 받은 거고요. 이제 네. 시작을 한번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또 고속도로죠. 일반 도로가 아니라. 또 이제 정부도 이제 5개 정도의 이제 국도, 그다음에 하나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선정해서 올해까지 정밀 지도를 만든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작 중요한 거는 도심 속에 이제 복잡한 도로 상황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아직 제시가 돼 있지 않아서 네. 관련된 이제 그런 정책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규제 얘기를 하는데 현행법상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 그런 이제 부착물들, 장착물들, 센서를 부착하는 이것들이 지금 불법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하루빨리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시장을 이제는 선점해야 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의 규제도 빨리 좀 풀어서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또 경제 활력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사연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해약하신 분들 많다고 또 공감해 주셨고요. 진짜 충격입니다. 얼마라도 수익은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0024님 또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자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연금저축이었습니다. 1188 쓰시는 분, 나도 드러났는데 불안합니다. 고정 채널로 늘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337님, 연금저축 저도 하나 가입 중입니다. 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10년 이상 가입하실 때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이야기로 내일 3시 10분 이 시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